자, 반갑습니다. 다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플라톤의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신학을 저희가 공부하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월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플라톤 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모더니즘에서 해체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초월적인 그게 이제 신이 됐든 뭐 초월적인 이상이 됐든 또 초월적인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초월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철학사에 등장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계보학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플라톤 신학을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플라톤 신학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막연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초월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도덕 윤리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도덕이나 윤리는 이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들, 좋다, 뭐 나쁘다, 또는 이제 거룩하다, 뭐 신성하다, 또는 이제 옳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해서 이게 정말 이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이 사람보다 좋다 또는 이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방식, 이것보다 나쁘다 또는 저것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규정을 짓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본질적인 선에 속하는 것인지, 본질적인 어떤 특성들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회 계약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합의 또는 이제 잠정적인 그런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이 도덕을 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좋음, 옳음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톤 신학이, 또는 이제 뭐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신학적 주제들, 물론 이건 이제 기독교의 신과는 좀 다르죠. 기독교의 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독교 신학과도 이제 이게 뭐 경합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루트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또 도덕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이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과 관련해서 철학사를 이제 대부분 다 뒤져보면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제 이 신학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공부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존재의 근원, 존재의 출발점이 뭐냐?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가장 궁극적인 존재로 가면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이 이제 최초의 부동의 운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최초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스피노자 와가지고는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이고, 신이 드러나는 양태, 모도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오른쪽과 왼쪽에 그 거울이 달려 있는 이제 방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제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그 오른쪽에는 이제 나의 오른쪽의 모습이 보이고, 또 왼쪽은 왼쪽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실체인데, 그 신이 한쪽에서는 정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물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존재 그 자체, 또 실체 그 자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벽한 형태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붕괴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체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 속성들이 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수소나 헬륨이나 그 안을 뒤져봐도 그 안에 이제 신성을 이제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안에 이제 양성자가 있는 핵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돌고 있는 전자든지 이런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강력하게 들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칸트부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도덕적인 세계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 윤리적인 것들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파악할 수 없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면 이제 도덕적 이성, 우리가 이제 실천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이성에 의거해서 신을 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서 이제 도덕 법칙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에 있어서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것들은 도덕 법칙으로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정하고 또 이제 그걸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여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티마이우스에서 이제 데메우로스가 이 세상을 이제 창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뭐 기독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엑스니힐로 무로부터 뭔가 유를 창조하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 이제 혼돈의 상태에 있는 것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코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물질 상태가 있고, 그 순수 물질 상태에 질서를 배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미우르고스, 조물주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는가?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이게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이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제 모방해서 이 데미우르스가 이 세계를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이성으로서 요청하고 있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플라톤에게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신에 대해서 조물주의 방식으로 이제 질서를 배열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물주가 모델로서 삼고 있는 어떤 요소, 이게 이제 또 세계 이데아, 또 선의 이데아, 또는 이제 뭐 세계 영혼,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최초의 실질적인 신학적 원리들을 플라톤이 이제 제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요소, 존재 그 자체, 존재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동양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의 원리면서 또 도덕의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 철학 또는 이제 중세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 또 신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원리들이 바로 이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기준점 또는 도덕의 출발점으로서의 어떤 기준점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왜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여타의 이제 뭐 동물이나 식물들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소중한가? 왜 존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또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윤리적인 표준으로서 신인 개념을 이제 끌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자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이 나를 이제 만들고 또 나를 창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의미도 같지만, 또 이제 이것이 이제 확대되는 이제 방식을 보면 왜 우리가 또 타자를 배려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레비나스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제 타자를 배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태인 출신 이제 철학자인데, 레비나스에 따르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성 속에 발견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 나의 4분의 3을 채우는 것들은 다 타자이고, 내가 홀로 단독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나를 규정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또 특별히 이제 신성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관념론의 방식에서 이 신성을 또는 이제 신학을 다루는 이유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접촉 컨택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모더니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만 바뀌었어요. 신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탄탄한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의 역할들이 있지만 과거의 방식,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항상 그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절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이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그 초월을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예들을 이제 지난 학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원초적인 출발점으로서 플라톤의 이제 뭐 선의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계 영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이제 주로 신성을 포함하고 있는 요소, 또 신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그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개념, 또 세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세계 영혼과 또는 이제 선의 이데아와 또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 다 이제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존엄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들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드렸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플라톤이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논의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추론, 신 개념, 신도 하나의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 개념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제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제 튀포이 테올로기아스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이제 우리가 정립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신학, 이건 이제 신화, 전통,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8세기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전통 신화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용어들, 동일한 용어들을 쓰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약간 변형하면서 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철학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신 개념을 굉장히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 또는 추론, 사유를 통해서, 순수 사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 자, 이게 이제 철학적 신비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논의들을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유파의 논의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다 보면 항상 이제 이 안에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내용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퍼즐 맞추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이 철학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비트겐슈타인도 뭐 전기 후기 이제 나눴던 것처럼 플라톤도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막 다 나눠서 자신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밑에 있을 때, 문화생으로 있을 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조금 이제 성숙했을 때 또 생각이 지금 다르고, 중기 때 다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뭐 자기도 이제 철인왕을 꿈꾸면서 정치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정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한 대로 세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기에 이제 후기에 하는 이제 생각들이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전부 다 다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약간씩 디테일은 달라지긴 하지만 큰 흐름들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플라톤의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가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돼야 될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톤은 대화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화편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대화 중에 과연 이제 주인공이 누군가, 누가 핵심적인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라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화편에서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내세우고, 이제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말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진짜 말이 누구 말이 자기 말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탐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톤의 주장들이 이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신학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페이지 가시면 플라톤에 있어서 신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통신과 관련해서 전통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징, 이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유약한 특징,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플라톤은 이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통적인 신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 개념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무능력과 관련돼 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인간은 이제 뭔가 이제 그 철학적인 훈련들을 거치지 않는 이상 숨겨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이 신학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또는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하지만 이제 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방식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튜포이 테올로기아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가, 탐구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 원천적인 플랫폼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교조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그 교리처럼 굳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교조적이니까 약간 이제 열려있는 체계로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틀 또는 플랫폼만큼은 이제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이런 어떤 대표적인 논의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튜포이 테올로기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포이라고 하는 말, 튜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테올로기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 또 신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신학의 유형들, 뭐 신학의 이제 아웃라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에 대한 탐구 방식, 또는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의 유형,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전통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하게 믿음으로써 신에 대한 접근 방식, 또 유효하지만 또 동시에 철학적인 또는 이제 논리적인 방식으로 신 또는 신의 속성들을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단순하게 전통 신학에서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뭐 제우스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헤라를 믿을 것인가, 또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유효한 효과들에 대해서도 뭐 크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화학자들, 또는 이제 시인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형태의 이제 그 신화적인 접근 방식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들이긴 한데, 자,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철학적인 신학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독사라고, 뒤에도 나올 건데, 독사라고 하는 건데,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의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민간 신앙이고 민간 종교이지만,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독사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사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철학적 신학도 이제 등장할 수 없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독사들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알레테이아로 넘어가는, 진리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 신학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제 독사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엔독사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엔독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또는 그 문화에 있는 이제 혈인들 또는 이제 엘리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중첩되어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알레테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형태의 지식, 완벽한 형태의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플라톤은 이제 독사에서 저걸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신학 또는 이제 정치, 윤리 이런 면에서는 이제 엔독사 수준에서 강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들, 공통된 신념들.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커먼센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커먼센스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 정도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와는 좀 달리 플라톤은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인간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서 저런 엔독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알레테아로 이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BC 5세경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본적인 신화적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호메로스라든지 헤시오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우라노스, 뭐 가이아, 뭐 아프로디테 이런 어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민간 신앙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채집을 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서사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작품들, 또 이제 헤시오도스의 작품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원인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왜 비가 오는가, 왜 천둥이 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을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신을 끌어오는 이런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화적인 것들은 이제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원인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굉장히 기가 막힌 어떤 기적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슬픈 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신화가 이제 기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이제 하나는 신들이 이제 인간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노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욕망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우스의 어떤 남봉꾼 같은 행태들, 또 그거에 이제 분노하고 있는 이제 헤라, 또 뭐 인간과 이제 그 뭐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신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아주 적나라하게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부도덕한 행동들도 또 이제 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또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이제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이제 제우스 얘기도 했었는데, 제우스가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여신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정복했던 나라들, 정복했던 이제 도시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 신앙들을 그런 어떤 여신의 이름 또 여인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신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해석들이 이제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고대 시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원인으로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닮은 인간의 모습들을 극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슬픔이든지 인간의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어떤 또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교훈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 교과서의 역할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동양의 고전도 이제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사례 연구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 신화적 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플라톤은 이 국가에서 이런 어떤 신 개념들이 교육적으로 이제 부적합하다, 또 윤리적으로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플라톤이 신은 항상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자, 이거는 전통적인 신학과는 달리 플라톤이 지금 이성적으로 추론해가는 신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물을 H2O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신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신은 전지전능하거나 아니면 선해야 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할 수 없거나, 자, 이런 어떤 논리적인 추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을 끌어들인 이유가 대부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성들을 극화시킨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극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들도 다양하겠지만, 자, 우리가 극화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완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 완성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악마가 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면 인간은 반드시 뭔가 완벽한 형태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가정한다라면 신들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형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 이제 이성적인 추론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이 하는 역할들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신학들을 재해석하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방식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신은 또 여럿이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일한 신, 여기서 이제 선의 이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신이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연신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시신학하고 이게 신이 뭐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신학을 우리가 이제 계시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추론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자연신학적인 신 개념들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전통신학에서 또 다시 환원시키면서 피드백하면서 전통적인 신학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논의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플라톤은 최초로 자연신학에 입각해서 신 개념을 수정하려고 했고, 신 개념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통신학과 이제 플라톤의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신 개념에서 그것들을 이성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이제 철학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인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제거해 버리고, 자, 그것을 이제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측면에서 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철학적 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미오르고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개념을 티마이오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이 우주를 이성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이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배치했다, 또 이 세계를 선하게 배치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현대 과학과 관련해 봤을 때, 근데 이 세계를 선하게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 물리적인 것들과 가치의 개념들을 좀 뒤섞고 있는, 통합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인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어떤 배치나 배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조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초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플라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선의 이데아가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 신적 원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전통신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뭐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뭐 속임수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플라톤은 다양한 형태들의 그런 어떤 정의 속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 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선이라고 하는 것, 또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
축소 통합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H2O인 것처럼 신은 선이다, 좋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이성적인 신 또는 초월적인 신의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기독교 신학이라든지 뭐 이슬람 신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의 정초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플라톤이 최초로 제시했다. 뭐 이건 이제 지금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런 어떤 신학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기본적으로 뭐 1000년 이상 중세 전통을 통해서 이제 서양인들의 어떤 문화들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BC 5세기경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이름도 모르는 신한테까지 숭배하고 있는 그 다원론적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받았던 재판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그 종교 재판의 이유는 뭐냐면 아테네가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형태의 이제 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BC 5세기경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자,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이다하다. 그리고 이성적인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혁명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최고신, 기독교의 이제 최고신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 플라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윤리나 도덕을 어떻게 보면 정초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신학을 수정 보완하는 것, 또 그걸 이성적으로 뭐 다시 이제 정립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테올로기아 폴리티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치 신학,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토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으로만 끝날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으로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국가나 윤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칸트가 이제 왜 우리에게 도덕이 필요한가? 도덕의 이제 이율 배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 죽이고 돈 뺏고 뭐 사기치고 그리고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그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의미에서 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도덕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수치심과 죄의식인데, 이 수치심은 제3자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나 공동체에서 누군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죠.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웅들이 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 어떤 그 의연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가. 헥토르도 마찬가지고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전투에 참여하는가. 자, 그건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들이죠. 내가 이제 싸우다가 도망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이 죄의식인 건데, 이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이제 그 생물학적 존재, 그러니까 침팬지의 존재에서 역사적인 존재,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상상의 질서나 상상의 어떤 윤리적인 원리들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토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신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신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너 죽으면 지옥 가, 너 죽으면 천당 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도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세계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벌을 받거나,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는 천국은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은 실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데스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거 있냐? 김 박사? 천국 개념 없었던 것 같아요. 삶과 분리해서 죽음의 세계 안에서 상벌을 받고 그런 거. 아니 벌을 받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상을 받는 거는 근데 뭐 하늘에 별이 되고 이렇게 신의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제 그건 이제 신화인데 그게 과연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별자리가 된다는 게 상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하데스 얘기한 거랑 보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무 극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서 일반적인 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 하데스는 좋은 곳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곳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옥 개념과는 이제 유사한데, 천국 개념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올림포스 신전이나 그런데 인간이 가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 올림푸스가 천국은 아니지, 지상 세계인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예? 신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지. 신들이 있는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세계관에 비춰보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이 국가나 윤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 신학, 신 개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으로 요청된 신, 물론 이제 지옥, 뭔가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니고, 뭔가 이제 요청된 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도덕의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 그걸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이 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어떤 기준들이 이런 어떤 법을 따르는가, 또 이제 도덕을 따르는가의 어떤 기준점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이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어떤 그 부차적인 형상으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왜 반드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당화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을 못 오가는 거는 이제 무신론자이고, 그런 무신론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윤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통적인 신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플라톤이 뭐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통 신학을 좀 수정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원리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쳤는가, 후대의 이제 영향과 관련해서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나 이제 우리가 이슬람 또 유태 철학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신이 항상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대로 이제 플라톤에서 따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이나 유태 철학에서 또 이제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플라톤이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일자 개념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선의 이데아가 동시에 존재의 근원이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제 원천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유출설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선의 이데로부터 계속해서 존재가 흘러나와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천사가 나오고 또 이제 인간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 이제 만물들이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존재 위기에 따라서 이제 선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유하고 있냐, 나눠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플라톤주의적인 사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신학들이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한 방식의
신학들이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1, 3번의 그 논의들은 그냥 뒤죽박죽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은 이제 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플라톤은 이제 왜 전통신 또 이성화된 신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페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세계 영혼이든지 뭐 이데아든지 인간 영혼의 지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개념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 전통 신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 신의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화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신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처럼 신이 예수가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와 동일한 형태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그건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다라면, 자 이제 플라톤은 이 인격적인 신에서 그 인격성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성적인 신, 또 굉장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철학적인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전통신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묻는다라면, 그것은 이제 신앙의 유용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신앙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존재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그 특성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종교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어떤 삶을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윤리적인 삶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이것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와 관련해서 공동체 이제 본드처럼 결합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어떤 기능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35,000년에 독일의 슈타델에서 사자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아로 만든 상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유발 하레도 이제 그런 얘기했고, 머리는 사자고 밑에는 이제 사람인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이 사자가 천적이니까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종교적인 믿음의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사자는 우리를 잡아먹는 사자인데, 그 사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 사자가 우리에게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제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확대가 될수록 공동체의 그런 유대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죠. 그게 이제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공유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체 유대 관계를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플라톤은 전통적인 신을 계속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뭐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 효과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를 유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면 절대로 전통적인 집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허구적 신화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허구적 신화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성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정말 상반된 요소들이 모순되어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플라톤 이야기하는 이제 철학적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가는데, 이성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비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유대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도 보고, 뭐 유태인들도 보고, 이슬람 신자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전부 다 소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뭐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그 변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창조과학회도 이제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는 건 뻔히 알면서도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사유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의 모순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 결합을 위해서 이 신앙,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허구를 믿는 어떤 신앙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성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이성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변증법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어떤 추론들이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이루어질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다 더 초월적인 그런 세계들을 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세계와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플라톤은 이성화, 그 종교의 이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통 신학을 놓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초이성화 아니면 이제 완전 완벽한 형태의 이제 이성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의 운동자처럼 어떤 물리적인 원인 또 존재 자체의 원인 뭐 이런 것들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격성이 발휘된 또는 이제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신, 그래서 인간화된 신들을 또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데미우르고스죠. 그냥 신의 이데아만 있으면, 아니 선의 이데아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또 조직하고 있는 사람 비슷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수하게 이성적인 형태로서는 선의 이데아를 또 설정하면서 또 전통적으로 신학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데미우르고스라고는 약간 인간 비슷한 어떤 할아버지 비슷한 이건 이제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뭐 신선 비슷한 이런 어떤 존재도 또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이제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하 세계 영혼이든지 이데아든지 뭐 인간 영혼의 지성적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플라톤은 이성적인 신에 대한 이성화 작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전부 다 전통적인 신화에서 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아니면 에로스라든지 이런 어떤 신들을 계속해서 끌어오면서 그런 신들의 어떤 작용들을 뭔가 이제 본인은 세련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재련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5페이지에 나온 개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성적인 신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과연 플라톤 작품에서 핵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플라톤 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의 12명의 신들, 뭐 또 뭐 디오니우스라든지 아폴론, 아테네, 제우스 이제 이런 어떤 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제 이런 신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플라톤이 전통 신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신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계 영혼이라든지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의 지성적인 부분이든지 이건 굉장히 또 이성적인 그런 어떤 신적인 속성들인데, 자, 이 두 가지가 너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식의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끼리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플라톤의 기본적인 방식은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보자라면 전통적인 신을 끌어들이면서 이 전통적인 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특징들을 좀 제거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성적인 신 개념들과 합체시키면서 이름은 전통적인 신인데 내용은 이성적인 신, 자연신학적인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고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플라톤을 이제 이해하는 데 좀 쉽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들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플라톤이 제우스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우스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윤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윤리적 질서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제 제우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뭔가 폭군이든지 아니면 이제 영토 확장이든지 아니면 뭐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제우스가 도덕의 근본 또 도덕의 원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근데 신화에서 제우스는 맨날 여자들 꽁무니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통 신앙과 플라톤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제우스 개념이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익숙한 제우스 개념들을 끌어오면서 동시에 그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신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상시키는, 제거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의 어떤 질서의 모태로서 플라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게 이성적인 신 또는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플라톤의 신화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편에 이제 보시면 자, 호메로스가 말하듯이 제우스는 다른 신들을 속박하여 제멋대로 풀어주는 존재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올림퍼스 스스로 뒤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따라야 될 어떤 도덕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데메로스가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부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우스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는 절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이제 그 하나의 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드로스에도 이런 이야기죠. 위대한 제우스는 신들을 이끌며 질서와 조화를 유지한다.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것이 그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제우스는 단순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인간적인 그런 신들이 아니라 신들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지배자인데 최고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제우스는 이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질서나 조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루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리스 말로 이제 그 질서라고 하는 말을 탁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조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코스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탁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일렬로 쭉 배열시키는 걸 의미해요. 일렬로 쭉 배열시키는 걸 의미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일렬로 배열된 것들이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모태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적인 원리들이 필요한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질서의 근원 또는 조화의 근원으로서 이제 또 그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르기아스는 제우스는 재판관들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우스는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나 공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이제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재판처럼 가장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그런 어떤 그 욕구 불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이것도 이제 윤리의 심판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덕 질서로서 아까 얘기했던 탁시스라고 얘기하는 질서로서의 이제 제우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우스는 신들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도덕적인 질서들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티마이우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우스는 신들의 왕들로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신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그 결정들을 내리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과연 이제 타락이고 그걸 바로잡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어떤 그 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의 어떤 수정 보완 사항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는 원칙들을 제정하는 존재로서 제우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플라톤은 제우스의 개념을 끌어오지만 민간 신앙에서 이제 제우스의 개념을 이제 끌어오고 있지만 자, 근본적으로 제우스는 그런 어떤 남봉꾼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불의를 행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무관심한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질서나 이 타락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어보면 이제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이 그리스를 지지하는 신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트로이아를 지지하는 신들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인간들을 돕는데 제우스는 중립을 지켜버려요. 제우스는 이제 어느 편에 이제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 신들이 꼬이기도 하고 저 신도 이제 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삶들과는 무관한 그런 어떤 이제 중립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이 그리스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급적이면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삶들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통 신학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플라톤은 적극적으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그 윤리적인 삶에 개입해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또 도덕적인 삶들 이것들을 그 개혁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총 1212번 정도 신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1212번 정도 신들의 이름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하지 않다. 서로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과 신의 어떤 조화 또는 이 두 가지 세계가 양립 가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종교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이제 그의 작품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6페이지 이제 플라톤 신학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주요한 차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톤에 대한 신학을 이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전 시대 특별히 이제 BC 5세기경에 아테네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 환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은 이 환경 내에서 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픽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화에서 뭐 제우스나 뭐 아테네나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성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특징들인데, 자 이게 이제 왜 근본적인 특징이 되냐면,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텍스트가 없었어요. 종교적 텍스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텍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성직자도 없었어요. 성직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제들이, 공식적인 사제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유포가 되었는데, 자 시인들은 뭐 플라톤이 이제 신들한테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 시인들은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자기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화적인 소재들을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이 변화 또는 변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티브들을 살려서 뭐 고대 이제 뭐죠, 이제 비극 경연대회, 여기서 이제 출품되는 작품들은 신화는 똑같지만 그걸 이제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로 계속 사람들에게 이제 전통됐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뭔가
성경처럼 고정된 텍스트가 있고 그 고정된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성직자가 없는 자, 이런 어떤 상태들이 바로 이제 이 BC 5세경의 그리스 전통 신학이 가지고 있던 특징으로서 다양성과 우리가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너무나 이제 다양하거나 너무나 이제 이런 어떤 자유로운 해석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해석들 또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다른 버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신들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아까 얘기했던 질주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특성들을 신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들은 단순하게 불멸 또 이제 젊음, 뭐 안정된 행복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 인간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신조차도 전능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전능한 신은 아니다. 신들도 뭔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신에 의해서 처벌받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주를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시지포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그 벌을 받고 있는 신들, 또 벌을 받고 있는 또 싸움에서 패한 어떤 신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사용되는 이제 목적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폴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도시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신화적인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그리스 사회에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들, 사람들의 특정한 사고 방식들을 규제하는 자,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방식으로 그리스의 이제 모든 신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수호신을 선택하고 신전을 건설하고 또 유지하는 자, 이런 어떤 방식,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종교 행사로서 이런 어떤 의전들, 리추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 생활과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은 절대로 이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여성들은 이제 나갈 수 없었는데 단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는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었던 데가 바로 종교 행사할 때만 이제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뭐 여성 사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 그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들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옛날에는 뭐 그 요절암송처럼 막 성경을 외우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안 하죠.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종교적 텍스트를 계속 외우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 그래서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이 이 신화적 텍스트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이 불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신을 믿지 않는 거. 아까 소크라테스가 종교 재판을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죄 또는 이제 범죄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예배나 신성한 장소를 이제 뭐 참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불경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죽은 사람이나 또 그의 가족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것. 자, 이것도 이제 불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신의 보호 또 이제 신의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범죄로 이제 간주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BC 5세기경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플라톤이 등장하는 이 시기, 특별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에 이런 종교적인 사상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왜 플라톤이 신학을 다시 꺼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만들게 되고,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침공했을 때, 이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침공했을 때, 자,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에서 그 지원금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제 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 인원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돈을 바꾸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 이제 은행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리클레스가 그걸 다 가지고 와요. 아테네로 가져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시 국가에서 이제 바치고 있는 세금이죠. 공납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테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종교적인 행사도 갖고 뭐 문화적인 축제도 이제 하고 뭐 파르테논도 짓고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신전들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BC 5세기 말에 있었던 사회적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전기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지식,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엷어지는, 왜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GNP도 마찬가지, GDP도 마찬가지로 500불, 1000불이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추앙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먹이나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신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BC 5세기경에 그리스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믿음들이 서서히 엷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도래하게 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도덕의 타락,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치관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걸 이제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들이고, 또 이제 원자론자들이었어요. 원자론자들. 그러니까 이제 데모크리투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루크레티우스라든지 이제 이런 뭐 에피쿠루스 학파도 이제 마찬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헬레니즘 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하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의 어떤 비난이든지 아니면 신의 어떤 처벌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교심을 갖는 것들은 신에게 우리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물론자들이 등장하면서 또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인간은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조차도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죽을까 봐 막 벌벌벌 길고 살기 위해서 막 신에게 빌고 그러는데, 신에게 빌 필요가 없다. 네가 아무한테 신에게 빌어도 네가 죽으면 너는 물질로 구성이 돼. 물질이 다 흩어져서 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유물론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사조들을 계속해서 뭔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소피스트들의 등장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소피스트는 대부분 다 아테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대한, 이제 아테네가 이제 이렇게 델로스 동맹 이후에 엄청난 형태의 경제적인 성장들을 이루면서 이제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제 학원가의 일타 강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신 속에 빠져 있고, 그 미신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학문을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학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경건한 신을 제거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을 와해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재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으로 플라톤은
이 전통적인 신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기능하는지를 좀 추려내고 그것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자연신학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 방식을 통해서 재결합시키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런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회개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플라톤도 지금 침몰에 가는 배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었죠. 잘 알다시피 이제 322년에 이제 그리스가 망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민주주의 또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리스 아테네가 어떻게 3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상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가. 물론 이제 그 문화들은 남아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1821년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에서는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마지막 언저리,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플라톤이 지금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 그리고 이제 그 침몰해 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에 대한 관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에 대한 어떤 불경건함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인가. 근데 이제 자기가 399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독배를 마시면서 그 죄목이 바로 불경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경함을 정죄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소크라테스보다 더 불경했던,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조차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어떤 마지막 언저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동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식에서 마지막 불씨까지 좀 살려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플라톤 신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